안녕하세요. 황혼서사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42세 여성 김은혜 씨의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제 핸드폰에 낯선 번호 하나가 떠 있었습니다. 안 받을까 하다가 그냥 습관처럼 손이 갔습니다. 여보세요? 조금의 정적, 그리고 익숙한 목소리. 은혜야, 나야. 준석이. 그 순간 귀가 멍해졌습니다. 온몸이 순간 얼어붙은 느낌이었죠. 그 목소리, 참 오랜만이었습니다. 딱 5년 전이었습니다. 이혼 서류 한 장 말 한마디 없이 우편으로 보내온 사람. 그리고 딸 서연이 손 꼭 잡고 떠난 사람.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전화를 걸어와선 아무렇지 않은 듯 말을 이어갑니다. 서연이가 요즘 많이 힘들어해. 당신도 이제 자리 잡았다며? 우리 한번 얼굴 보자. 말투는 평온했지만 그 밑바닥엔 익숙한 기색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 이 사람 또 무언가를 바라고 있구나. 이 이야기는 바닥에서 다시 일어선 한 여자와 그녀가 성공하자 돌아온 전남편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등장은 제 성공에 대한 축하가 아닌 계산된 침투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원한 것은 돈이 아닌 성공한 며느리라는 타이틀이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왜 지금 와서?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습니다. 우리도 가족이잖아. 서연이 생각해서라도.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속 어딘가가 철컥하고 잠기는 느낌이었습니다. 가족이요? 내가 바닥에 있을 땐 전화 한 통 없던 사람들이 지금 내가 방송에도 나오고 사람들한테 성공한 사람이라 불리니까 이제 와서 다시 돌아온다고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5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아니, 5년 전 그날이 아니라 그 이전 10년 동안 제가 그들을 위해 헌신했던 수많은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들이 저를 필요로 했던 시간, 그리고 저를 버렸던 시간. 그 기억들이 지금의 이 분노와 냉정함을 만들었습니다. 제 이름은 김은혜, 올해 42입니다. 지금은 작은 디자인 스튜디오를 운영하지만 원래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중소기업 마케팅 팀에서 일했죠. 월급은 적었지만 꾸준했고 저축도 조금씩 하며 살았습니다. 그때 지인의 소개로 전 남편 준석을 만났습니다. 그는 작은 유통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1톤 트럭 한 대로 시작했다고 했죠. 작은 자파류를 싣고 직접 납품하고 밤엔 계산서에 눈 붙이던 시절. 힘들지만 보람 있어. 내 사업이니까. 그의 눈빛은 반짝였습니다. 저는 그 눈빛에 끌렸습니다. 자수성가하는 남자, 열심히 사는 남자. 그런 사람과 함께라면 행복할 것 같았습니다. 만난 지 1년 만에 결혼했습니다. 시댁 식구들도 좋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백화점 문화센터 강사였고 시누이는 대학원에 다니고 있었어요. 결혼식 날 시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은혜야, 우리 준석이 잘 부탁하네. 정말 자네를 믿고 있어. 저는 진심으로 그 말을 믿었습니다. 나도 이제 한 가정을 이루는구나. 이 가족에게 나도 소중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더 노력했습니다.
회사 일을 마치고 집에 오면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주말엔 시댁에 가서 청소도 돕고 빨래도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무릎 수술을 하신다고 하셔서 병원비 일부를 보탰습니다. 시누이가 유학을 가고 싶다고 해서 학비도 도와줬죠. 제가 번 돈의 대부분을 가족을 위해 썼습니다. 특히 시누이 유학 학비는 제 전세자금 대출금을 깨서 마련해 준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나중에 준석이 사업 성공하면 다 갚을 거다라며 제 등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사업이 잘 나가고 있었으니까요. 3년쯤 지나니 1톤 트럭이 5톤 트럭으로 늘었고 5년쯤 지나니까 동네에선 남편을 사장님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딸 서연이가 태어났습니다. 모든 게 완벽해 보였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자주 우리 집에 들렀고 명절이나 가족 생일이면 제가 직접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럴 때마다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 덕에 사네. 복덩이가 들어왔지. 시누이도 말했습니다. 언니 진짜 대단해. 나는 못할 것 같아. 천사야, 천사. 그런 말 한마디에 저는 더 노력했습니다. 더 잘해야 했고, 더 챙겨야 했죠. 그게 가족이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들의 찬사는 제 헌신에 대한 당연한 보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착각이 얼마나 비참한 결말을 낳을지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진 건 남편의 사업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서였습니다. 처음엔 거래처 하나가 갑자기 도산하면서 몇 천만 원을 떼인 게 시작이었습니다. 그 다음엔 직원 횡령, 이어지는 세무조사, 그리고 경기 불황까지 한꺼번에 닥쳤습니다. 사무실 임대료가 밀리고 직원 월급도 늦어졌고 트럭 할부가 연체되면서 신용불량까지 갔습니다. 그 와중에도 저는 가족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제 적금을 깨서 남편 사업에 보탰습니다. 회사 급여로는 부족해서 야근 수당까지 모두 털어넣었죠. 회사의 사정에서 마이너스 대출까지 받아 남편 사업에 부었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회사에서 쫓겨날까봐 매일 밤 잠을 설쳤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점점 지쳐갔고 저도 지쳐갔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시댁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집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제게 연락 없이 남편에게만 전화를 걸어 준서가 너희 집에 있는 백금, 반지는 잘 챙겨라와 같은 재산 걱정만 했습니다. 전화도 뜸해졌죠. 시누이는 문자로만 짧게 안부를 물었습니다. 언니, 요즘 힘들다며? 힘내. 그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응, 그냥 그렇지. 제가 이번 주말에 뵈러 갈게요. 아니야, 바쁘니까 오지 마. 우리도 바빠.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예전에 우리 며느리 덕에 산다고 하던 그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요즘 이상하지 않아? 흥, 무슨 일 있어? 어머니가 그러시더라. 우리 사업 정리하고 안정적인 직장 알아보래. 그래도 아직. 은혜야,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남편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남편은 술을 마시고 돌아왔습니다. 은혜야, 왜 그래? 나 이제 못할 것 같아.
무슨 소리야? 사업도 가장 역할도 다 못하겠어. 솔직히 당신이 좀 더 여유가 있는 집딸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불안을 느꼈습니다. 혹시 이대로 모든 게 끝나는 건 아닐까? 아니, 그들은 지금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나를 버릴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리고 그 불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퇴근해서 집에 들어갔더니 남편이 없었습니다. 식탁엔 밥 대신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혼합시다. 서연이는 내가 데려가겠습니다. 부디 연락하지 말아주세요. 말 한마디 대면조차 없이 남편은 딸을 데리고 시댁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문자로 딱 한 줄 보냈습니다. 은혜야, 우리 준석이는 더 이상 그 생활 못하겠다고 한다. 이쯤에서 그만 놓아줘. 그리고 네가 준 돈은 사업 정리되면 알아서 처리해 줄게. 그게 전부였습니다. 제가 그 집에 들였던 돈, 그 집을 위해 바쳤던 시간, 정성, 마음, 그 모든 건 단 한순간 아무 의미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남겨진 건 빈집 한 칸, 세탁도 안 된 옷 몇 벌, 그리고 사진 속 웃고 있던 가족 얼굴이 전부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슬픔이 아니라 분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이 가족에게 부족했던 게 뭘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질문은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왜 난 그때 그 사람들을 가족이라고 믿었을까? 며칠 후 이혼 서류가 우편으로 왔습니다. 서류에는 딸의 양육권을 남편이 갖는다는 항목에 이미 체크가 되어 있었습니다. 남편 이름으로.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딸을 보기 위해 시댁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대문 앞에서 시어머니가 막아섰습니다. 은혜야, 이제 그만해. 서연이는 우리가 잘 키울 테니까. 어머니, 제 딸이에요. 만나게 해주세요. 안 돼. 아이가 혼란스러워해. 제발 가. 너 때문에 서연이 마음이 더 힘들어. 대문은 닫혔습니다. 저는 대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안아보게 해달라고 소리쳤지만 돌아온 건 시어머니의 싸늘한 뒷모습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빈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혼 후 저는 모든 걸 잃었습니다. 남편도 딸도 시댁도 그리고 제가 모아둔 돈도 거의 없었습니다. 남편 사업에 다 쏟아부었으니까요. 저는 쓰러질 줄 알았습니다. 이불 속에서 말없이 천장을 보며 하루를 보냈고 이틀, 사흘, 일주일. 시간은 흐르는데 몸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회사에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결국 사직서를 냈습니다. 은행 잔고는 마이너스였습니다. 신용카드 돌려막기로 겨우 생활비를 충당했습니다. 이러다 정말 죽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들던 날 누군가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은혜 언니 계세요? 낯선 얼굴이었습니다. 아니, 낯선 것 같으면서도 어디선가 본 것 같은 얼굴. 저, 기억 안 나실 수도 있는데, 저 예전에 언니 회사 인턴이었던 수진이에요. 기억났습니다. 3년 전 제가 마케팅 팀에 있을 때 인턴으로 왔던 대학생. 그 당시 업무를 많이 도와줬었죠. 언니 소식 들었어요. 많이 힘드시죠? 저,
언니한테 제안 하나 드리고 싶어서 왔어요. 수진이는 조심스레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언니, 저 지금 작은 온라인 쇼핑몰 하고 있어요. 근데 디자인이 너무 약해요. 제가 봤을 때 언니가 만드신 그 디자인 감각은 정말 보석 같아요. 이걸 썩히면 안 돼요. 언니 디자인 감각 정말 좋잖아요. 나는 디자이너가 아닌데. 알아요. 근데 언니가 예전에 만드신 마케팅 자료들 너무 예뻤어요. 그래서 같이 일해보면 어떨까 해서요. 언니, 저랑 같이 김은혜 스튜디오 한번 만들어봐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의 말에 잃어버렸던 제 이름, 김은혜를 다시 찾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허름한 원룸 한 칸 빌려 우리 둘은 처음부터 시작했습니다. 첫 달은 완전 적자. 둘째 달엔 주문 하나 받고 서로 부둥켜 안고 울 뻔했죠. 그런데 넷째 달부터 근처 소호몰에서 우리에게 디자인을 의뢰하겠다고 연락이 왔고 입소문이 나면서 점점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는 머리가 좋았습니다. 마케팅, 기획, SNS까지 스스로 다 해냈고 저는 디자인과 브랜딩에 집중했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기까지 3년. 지금은 직원이 15명인 작은 디자인 스튜디오가 됐고 작년부터는 여성 창업 성공 사례로 방송에도 소개됐습니다. 그 3년 동안 저는 딸을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만나고 싶었지만 남편 측에서 거부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면접권을 요구했지만 남편은 아이가 혼란스러워한다며 거절했습니다. 저는 매달 양육비를 보냈습니다. 적지만 꼬박꼬박 한 번도 거른 적 없습니다. 그게 제가 딸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책임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딸 이름으로 적금을 들었습니다. 언젠가 딸이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성공한 CEO가 되었지만 제 마음속 가장 큰 성공은 저를 버린 사람들의 도움 없이 혼자 힘으로 일어섰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그 방송이 나간 일주일 뒤에 시작됐습니다. 어느 날 수진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언니, 어떤 남자분이 회사로 전화하셨어요. 서연이 아빠라고 전해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5년. 5년 동안 한 번도 연락 없던 사람이. 받지 마. 네. 다음에 또 전화 오면 안 계신다고 해줘. 하지만 그 다음 날은 시어머니가, 그 다음 주는 시누이가 찾아왔습니다. 정말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들처럼. 은혜야, 요즘 잘 나간다며? 우리 준석이도 당신 잘 되는 거 보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 서연이도 엄마 보고 싶어 해. 같은 말을 늘어놓았습니다. 처음엔 화도 안 났습니다. 그저 어이가 없었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야 이렇게 뻔뻔할 수 있는지. 하지만 그들의 등 뒤엔 희미한 목적이 보였습니다. 서연이를 핑계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성공한 저 곁으로 돌아가겠다는 속셈. 마치 제가 이룬 성공이 그들의 일부인 것처럼 굴었습니다. 우리가 키운 며느리라는 착각에 빠진 듯 보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가장 마지막 장에 있던 사진 한 장. 결혼식 날 찍은 가족 사진. 그 안에 있는 저는 눈이 참 반짝였더군요. 그 시절 그 사람들을 위해 산다고 믿었던 여자. 그 사진을 보며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제 이 판은 내가 주도할 차례야. 나를 버린 대가를
제대로 치르게 해줘야겠어. 그날 이후 전 남편 가족들의 움직임은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신우이는 문자로 오빠 요즘 잠도 못 자요. 언니, 오빠 사업 아이템 좀 봐주면 안 돼? 라며 안부를 묻고 시어머니는 회사 근처까지 와선 밥이라도 한번 먹자고 말했죠. 그리고 마침내 전 남편 준석이가 찾아왔습니다. 회사 로비에 앉아 조용히 기다리던 그는 제가 계단을 내려오자 일어나 인사를 했습니다. 은혜야. 그 목소리, 그 말투 예전과 똑같았습니다. 다만 달라진 게 있다면 그는 이제 제가 필요해진 사람이 되어 돌아왔다는 거죠. 서연이 요즘 엄마 보고 싶어 해. 저번에 방송에서 엄마 나온 거 봤다고 하더라고. 그냥 우리도 한 번쯤 다시 얘기해 봐야 하지 않을까 해서. 말끝을 흐리는 모습, 눈치 보는 듯한 표정. 예전엔 몰랐는데 이제는 너무 잘 보였습니다. 그가 원하는 건 딸이 아닙니다. 그가 원하는 건 지금 제가 이룬 성취였습니다. 준석 씨, 응? 서연이 잘 지내? 응, 잘 지내. 근데 엄마가 보고 싶은가 봐. 당신이 방송에 나온 이후로 더 자주 찾더라고. 그래. 그럼 서연이만 만나게 해줘. 내 개인적인 감정은 접어둘게. 그게 어머니가 아직 당신 혼자만 만나게 하는 건 좀 그렇다고 하셔서 아직도 안 된다는 거지. 은혜야, 그게 아니라. 그럼 뭐야? 지금 무슨 목적으로 온 거야? 준석은 당황한 듯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난 그냥 우리가 다시 서연이한테 완벽한 가정을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당신도 이제 경제적으로 여유 있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웃음이 나왔습니다. 쓴웃음이. 완벽한 가정의 정의를 이제 와서 제게 가르치려 하는 그의 뻔뻔함이 놀라웠습니다. 며칠 뒤 저는 일부러 시어머니와 시누이까지 포함해 식사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수진이에게는 미리 양해를 구했고 그날은 회사 근처 고급 한정식집을 예약했습니다. 그들은 예전처럼 밝은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여기 너무 좋다. 은혜야, 이런 데서 밥도 먹고 좋네. 역시 성공한 사람은 다르네. 시어머니는 제 눈치를 보며 자연스러운 척했습니다. 시누이는 연신 주변을 둘러보며 언니, 나 이런데 처음 와봐 하고 웃더군요. 준석은 조용히 앉아 있다가 숟가락을 들며 말했습니다. 은혜야, 그땐 내가 너무 급했어. 당신이 그렇게 혼자 버틸 줄 몰랐고, 내가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 서연이한텐 늘 엄마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 특히 지금처럼 당신이 잘 됐을 때는. 그 순간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의 회사 다시 일으키기까지 5년 걸렸어요. 그 5년 동안 제 생일, 명절, 단 하루도 편히 쉬어본 적 없습니다. 그동안 서연이 얼굴 한 번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가족 얘기하러 온 건가요? 그는 당황한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시어머니가 말을 끊으며 말했습니다. 은혜야, 어쨌든 아이도 있고 서로 좀 잘 지내보는 게 어때? 우리도 참 어려운 시간 보냈어. 이제 좀 편하게 살아보자. 그리고 사실 준석이가 요즘 사업에 다시 뛰어들려고 하는데 네 도움이 좀 필요하지 않겠어?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들의 진짜 목적이 명확해졌습니다. 편하게 그리고 나의 성공을
우리의 성공으로 만들고 싶다는 노골적인 욕망. 저는 조용히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건 바로 서연이 이름으로 만든 교육비 신탁 증서였습니다. 이거 서연이 앞으로 만든 거예요. 등록금 걱정은 안 해도 될 거예요. 서연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매달 추가로 입금될 겁니다. 그 애는 엄마로서 책임질 거예요. 그들은 놀란 표정이었지만 제 말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다만 이 안에는 단 하나의 조건이 들어가 있어요. 서연이의 정신적 안정과 학업에 방해가 되는 어떤 행위도 하지 않는다. 당신들은 서연이와 제 인생에 다시는 관여하지 마세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준석은 눈을 크게 뜬 채 저를 바라봤고 시어머니는 처음으로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지금 우리한테 아이를 볼 자격도 없다는 거야?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자격은요, 누구를 지켜줄 때 생기는 거예요. 당신들은 제가 무너질 때 아무것도 지켜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를 짐처럼 버렸죠. 그러니 이제 와서 가족 자격, 부모 자격을 논하지 마세요. 신우이는 괜히 물컵을 들었다 내려놓으며 말을 돌리려 했지만 저는 말했습니다. 이런 자리는 이제 끝이에요. 앞으로 회사에도 집에도 연락하지 마세요. 서연이가 성인이 되면 그때 이 서류의 의미를 알게 될 겁니다. 서연이가 원하면 제가 직접 연락하겠습니다. 그날 이후 그들은 다시 연락해 오지 않았습니다. 준석은 마지막으로 장문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너무 차갑게 잘라내서 가슴이 아프다. 서연이에게 미안한 마음이 크다. 당신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는 말이 적혀 있었죠.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차가운 게 아니라 당신들이 너무 늦은 거예요. 당신들의 위선적인 감정은 이제 내게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해요. 시간이 흘러 서연이는 중학생이 되었고 어느 날 직접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나 서연이야.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심장이 내려앉는 줄 알았습니다. 서연아, 그래, 우리 딸, 잘 지냈어? 어떻게 전화했어? 응. 엄마, 나 사실 엄마 보고 싶어서 전화했어. 요즘 친구들이 엄마 방송 봤다고 해서. 정말? 엄마도 우리 서연이 너무 보고 싶었어. 수화기 너머로 서연이의 작은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내가 엄마한테 가도 돼? 할머니 집은 너무 답답해. 그 순간 5년 동안 억눌러왔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당연하지, 우리 딸. 언제든지 와. 엄마가 여기 있을게. 그 후 서연이는 주말마다 제 스튜디오에 놀러 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금방 예전처럼 서로를 찾았습니다. 서연이는 제가 디자인하는 모습을 신기한 듯 쳐다보았고, 저는 딸을 위해 밤늦게까지 간식을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서연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랑 할머니는 왜 이제 와서 엄마한테 잘해주려고 해? 저는 숨을 고르고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아,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가장 힘들 때 외면하지 않고 누가 내 곁에 있어줬는지 잊지 않는 거야. 서연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함께 피를 나눴다고 해서, 한 집에 산다고 해서 가족은 아닐 겁니다. 가족은 서로가 바닥에 떨어졌을 때 등을 떠밀지 않고
함께 손을 잡고 다시 일어설 힘을 주는 사람들일 겁니다. 저를 버리고 떠난 사람들은 제가 다시 성공한 후에야 가족이라는 이름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압니다. 진정한 가족은 제가 성공했을 때 박수 쳐주는 사람들이 아니라 제가 아무것도 아닐 때도 저를 믿어주는 사람들, 그리고 5년 동안 묵묵히 제 곁을 지켜준 수진이와 스튜디오 식구들이라는 것을요. 저는 지금 다시 혼자 서 있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작은 스튜디오를 채운 사람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언제든 제품으로 달려올 딸 서연이의 따뜻한 눈빛이 있으니까요. 저는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잃었을 때 가장 소중한 것을 되찾았습니다. 바로 나 자신과 내 삶을 사랑하는 법, 그리고 딸과의 진정한 관계입니다. 전 남편 가족의 충격적인 방문은 저에게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 준 쓰라리지만 고마운 경험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전 남편의 아내도 누군가의 며느리도 아닙니다. 저는 성공한 사업가 김은혜입니다. 그리고 서연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입니다. 이 이야기로 오늘을 사는 많은 분들이 용기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삶의 주도권은 언제나 당신에게 있습니다. 다음에도 더 깊고 진한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